농수산부에서 뭐라고 반대를 했냐면 기흥? 기흥이 어디냐? 기흥이면 곡창이다, 곡창. 거기에서 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 곡창을 갖다가 다 갈아엎고 거기다가 공장 짓는다고?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 쌀이 부족한 나라인데 곡창 기흥을 갖다가 갈아엎는다고? 정신이 있는 거야? 뭐 이병철 회장 일본 가서 뭐 잘못 드셨나? 회 잘못 드셨나? 스시 잘못 드셨나? 뭐 밥알이 몇 개인지 잘못 보셨나?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요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 때나 이럴 때 신기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다 지나간 일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업적이라고 업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하고 있는데 내가 무역 흑자가 내가 임기 중에 넘버원이었어. 역대 최고였어.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운이 좋거나 아니면 진짜로 뭐 정치를 잘했거나 그래가지고 얼마가 그 무역 흑자였냐면요. 1230억 5천만 달러였어요. 1230억 달러에다가 5천만 달러가 더 붙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였습니다. 작년 12월에 2025년 12월에 무역 흑자가 얼마였냐면 187억 달러였어요. 한 달 동안에. 야, 어마어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무역 흑자 187억 달러를 달성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그 팩터는 무엇이었느냐? 어느 상품이었느냐? 반도체였다는 거죠. 작년 그 12월에 우리나라 수출액이요. 얼마였냐면 700억 달러였어요. 정확히는 695억 4천만 달러였는데 700억 달러였는데 그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금액이 얼마였냐면 210억 달러였어요. 209억 2천만 달러. 그러면 7분의 2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한 30% 가까이가 반도체에서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이니까 오늘도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식 또 올랐던데 사야 되는데 사야지 하면서도 못 사고 있는데 진짜 단 한 주만이라도 사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다. 어쨌든 그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은 반도체가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가 먹여 살리니까 주가도 5천이 그렇게 이제 딱 뚫은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갖다가 한번 쭉 되돌려 보겠습니다. 역사를 한번 쭉 되돌려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0년이었어요. 198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5.18이 1980년이었어요. 그래서 1980년 5월에 5.18 있고 뭐 그래가지고 전두환 그 장군이 그때 뭐가 되냐면 1980년 5월에 국보위 국보위가 뭐 국가보위 무슨 뭐였는데 어쨌든 국보위 했으니까 전두환 장군이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됐어요. 1980년 5월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 누구를 불렀냐면 김재익 박사를 불렀어요. 김재익 박사를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 전두환 장군이 살던 집이 어디였느냐? 연희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보위 상임위원장이면 실질적으로 뭐 대통령 역할을 했던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바빴을 텐데 그 바쁜 전두환 장군이 자기 집으로 그 김재익 박사를 그 집으로 불러가지고 2시간 동안 같이 있었어요. 뭘 했냐? 경제에 대해서 과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도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쁜데 공부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느냐?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가 하게 됐다는 거죠. 전두환 장군이 국보위 상임위원장 되면서 내가 대통령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대통령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고, 내가 대통령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내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경제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경제를 내가 뭘 아느냐? 내가 평생 군대만 있었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전두환 대통령도 스스로 내가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배워야 되는데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김재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배우자 해가지고 김재익 박사를 불렀겠죠. 처음에 강의를 한번 딱 들었겠죠. 2시간 동안.
그런데 예컨대 정혁진 박사가 경제학 박사란 말이에요. 뭐 전두환 장군이 부른다고 해요. 딱 갔어요. 연희동 갔어요. 연희동 가가지고 뭐 밥도 얻어먹고 빵도 얻어먹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어이 장군님 경제라고 한 건 뭐 이런 건데 떠듬떠듬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전 장군이 아이 그만 오셔. 이거 밥만 먹고 그냥 집에 가.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김재익 박사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어떻다? 이 사람 똑똑하네. 인사이트가 있네. 재밌네. 잘 가르치네. 내가 배우는 게 있네. 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원래 그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막 이렇게 뭐 고상한 이야기하고 뭐 어려운 단어 쓰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 아마 김재익 박사는 전두환 대통령이 이해하기 쉽게 잘근잘근 몇 번 씹어가지고 탁탁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재밌고 그래가지고 김재익 박사가 뭐가 되냐면 전두환 대통령 그 국보위에서 뭐가 되냐면요. 그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은 전두환, 경제분과위원장은 김재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에 있어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이 언제 있었냐면 1980년 그해 9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해 9월에 뭐가 있었냐면 김재익 경제분과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그 오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사 출신인데 육사 수석 졸업했나 뭐 아마 그랬던 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로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육사 교수하고 박사 받고 육사 교수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나중에 뭐 정보통신부 장관인가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김재익과 오명은 어떤 사이냐면은 경기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에요.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김재익은 경기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이야기 드리고 어쨌든 같은 경기 출신의 김재익과 오명 선후배 지간이 한 명은 서울대 가고 한 명은 육사 갔는데 그런데 이제 국보위 이런 데에서 딱 만난 거예요. 이때는 국보위가 아니고 50이 출범했을 땐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김재익은 그때 그 1980년 5월에 경제수석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명은 그 뭐였냐면 과학기술 비서관이었을 거예요. 아마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김재익과 오명이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셨고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 되셨고 그런데 이제 뭐 학생들은 데모하고 민심은 흉흉하고 경제는 푹 꺾여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와중에 김재익과 오명이 저녁을 먹었는데 두 사람의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야. 말이 너무너무 잘 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오 박사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래 먹거리는 미래 산업은 세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전자, 두 번째는 반도체, 세 번째는 통신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면 처음에는 김재익 수석은 경제학 그 박사고 오명 비서관은 그 공학 박사니까 아무래도 김재익보다는 오명이 더 아는 게 많았겠죠. 뭐 궁금하고 물어보겠죠. 전자가 왜 중요한데? 반도체가 왜 중요한데? 그거를 오명이 이야기를 잘했겠죠. 그러니까 맞아. 원래 여기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전두환 대통령 고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공업고등학교 나왔어요. 김재익 수석은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하고 스탠포드에서 그 경제학 박사를 받았는데 원래 꿈은 엔지니어가 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만지고 그런 걸 다 좋아하고 기계 만지고 그런 걸 좋아하셨는데 김재익 박사가 왜 경제학을 전공을 하게 됐냐면 그거는 눈이 색약이래요. 그러면 공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간 게 외교학과 갔는데 김재익 박사가 그렇게 수학을 잘했대. 경제학 하면 수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탠포드 가가지고 수학으로 이제 전공 바꿔가지고 그 경제학 박사가 딱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김재익하고 오명이 앞으로 미래 산업은 전자, 반도체, 통신이다.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 설득하기 시작해가지고 1981년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요. 그래가지고 전기통신사업법이 어떻게 개정되냐면 사업자들은 수입의 3%를 무조건 연구개발비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전자통신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1982년에 뭐가 있었냐면은
TDX라고 한 걸 개발하는데 이게 TDX가 뭐냐면 타임 디비전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이게 국산 전전자 교환기래요. 이게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자 교환기 같은 거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정보통신 그 위상을 그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준 아주 중요한 거였대요. 그래서 1982년부터 86년까지 240억을 썼다라고 투입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240억이 뭐 돈이냐? 뭐 아파트 두 채 값이네. 레미안 원펜타스에다가 레미안 원베일리 한 채씩 사면 없어지겠네. 이런 돈이라고 생각되겠지만 1982년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에 봤을 때는. 세계에서 10번째로 TDX 개발을 갖다가 하고 이렇게 전자, 통신, 반도체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그게 오명하고 김재익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일은 언제 있었냐면 1983년에 있었습니다. 1983년 2월 8일에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옛날에 이병철 회장님은요. 지금같이 이제 새해가 딱 되면 한국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를 갔냐면 일본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동경 같은 데 가서 최고급 호텔이나 뭐 료관이나 아니면 뭐 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데서 딱 머물면서 신년 사업 구상을 딱 하는 거야. 이병철 회장이. 그러시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다가 뭐 이것저것 발표를 갖다 딱 하는 거야. 왜 동경에 갔었을까요? 왜 그 뭐 신년 사업 구상은 뭐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뭐 미국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일본을 쫓아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병철 회장도 일본에서 교육받고 뭐 그러셨던 분이니까 일본어도 잘하실 거고 그러니까 일본 가가지고 신년에 가서 일본의 뭐 재계나 정계 유력 인사들하고 만나면서 뭐 이것저것 그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조언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삼성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1983년 2월 8일에 이른바 이병철의 동경 구상이 발표가 돼요. 그 동경 구상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구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삼성은 반도체에 진출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삼성이 반도체에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막 쳤을까요? 또 격렬한 반대가 있었어요. 격렬한 반대가 있었어요. 왜 반대를 갖다가 했었느냐. 일단은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에 진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기흥에다가 공장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당장 어디서 반대가 됐느냐. 농수산부에서 반대가 있는 거예요. 농수산부에서 뭐라고 반대를 했냐면 기흥? 기흥이 어디냐. 기흥이면 곡창이다 곡창. 거기에서 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 곡창을 갖다가 다 갈아엎고 거기다가 공장 짓는다고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 쌀이 부족한 나라인데 곡창 기흥을 갖다가 갈아엎는다고 정신이 있는 거야. 뭐 이병철 회장 일본 가서 뭐 잘못 드셨나? 회 잘못 드셨나? 뭐 스시 잘못 드셨나? 뭐 밥알이 몇 개인지 잘못 보셨나?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공부에서도 그 엄청나게 반대를 갖다 했어요. 상공부에서는 왜 반대를 갖다가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대일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뭐 반도체 한다고? 반도체 하면 공장 지으려면 그 공장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반도체 장비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장비가 어디 거냐? 일제다. 그러면 지금도 대일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여기에다가 반도체 장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대일 무역 적자가 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일 무역 적자가 심해질 거고 그러면은 국민 정서에도 반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농수산부도 반대, 상공부도 반대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누가 오명과 또 누가 김재익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반도체는 앞으로 그 산업의 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1980년, 83년이니까 21세기에는 반도체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반도체, 전자, 통신, 반도체 이런 분야가 이 세계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을 설득했던 사람이 김재익 경제수석이고 오명 과학기술 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말씀드렸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공고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통신 같은데 되게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뭐 사단장 같은 거 할 때도 야 저기 통신선 이런 거 뭐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과외교사 출신의 김재익 경제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아이 김재익이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 반도체로 드라이브를 걸어야지라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이병철의 동경 구상이 있었던 날로부터 꼭 8개월 만에 1983년 10월 9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83년 10월 9일에요. 미얀마의 아웅산이라고 한 데 있었어요. 그 미얀마의 아웅산에 딱 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렇게 뭐 높은 사람들, 강요들 쭉 데리고, 그다음 뭐 비서실장, 무슨 장관, 뭐 경제수석 다 데리고, 버마에 이제 국빈 방문해가지고, 거기 아웅산 묘소에서 이제 참배를 갖다가 딱 드리는데, 그런데 먼저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장관들이나 이제 뭐 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쫙 대통령 오시기 전에 쫙 도열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입장하십니다라고 하기 직전에 폭탄이 터졌잖아요. 아웅산 사태. 북한에서 폭탄을 터뜨렸잖아요. 그때 20명 가까운 17명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의 진짜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이런 분들이 17명이 세상을 떴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서석준이라고 있었어요. 서석준 씨는 1983년에 경제부총리였어요. 몇 년생이냐면 38년생이에요. 몇 살입니까? 45살이었어요. 45살에 경제부총리가 될 정도로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어요. 서석준 총리가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전두환은 공고 나왔는데 서석준은 농업고등학교 나왔어요. 저기 경상도에 성주농고를 졸업했는데 졸업 안 했어요. 성주농고 2년 다니다가 나는 뭐 고등학교 때 더 배울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농고 졸업하는 것보다 빨리 대학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검정고시 쳐가지고 고등학교 2년 마치고 검정고시 쳐가지고 대학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 외교학과에 붙었어요. 그때는요 5, 6학번입니다. 50년대는요 지금은 뭐 옛날에 뭐 서울대 법대 없어졌지만 50년대 때는요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외교학과가 탑이었거든요. 이과에서는 서울대 화학공학과가 탑이었고 문과에서는 서울대 외교학과. 그러니까 서석준은 서울대 외교학과 들어갔고 김재익도 똑같아요. 김재익도 38년생, 서석준하고 동갑입니다. 김재익하고 서석준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했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만 마치고 난 빨리 대학 들어갈래 해서 검정고시 치고 서울대 외교학과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익과 서석준은 서울대 외교학과 동기 동창인데 서석준은 행정고시 봐가지고 제11회 고등고시 행정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정말 나이로 치면 3학년 때고 대학으로 치면 4학년 때. 그래가지고 59년도에 이제 행정고시 아마 수석 합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7년이면 39살 때였거든요. 39살 때 역대 최연소 차관이 된 사람이 서석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80년에 상공부 장관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뛰어나거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장관도 상공부 장관도 시키고 그러다가 1983년에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임명하고 서부총리 같이 버마 갑시다 해가지고 갔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김재익도 어떤 사람이냐면 서석준하고 똑같아요. 고등학교 2년만 마치고 서울대 외교학과 갔다가 외교학보다는 나는 경제학이 더 재밌네. 왜냐하면 수학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수학하면 경제학이다 해서 일단 석사는 하와이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탠포드 가가지고 옛날에 서울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받은 게 197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73년에 스탠포드에서 박사 받자마자 그러다가 이제 서울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경제기획원 부총리의 비서실장도 하고 기획국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관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경제수석이 딱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아웅산에서 돌아가셨던 분이 서석준, 그 다음에 누가 또 있었냐면 한병춘 씨라고 비서실장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김재익 박사.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나라 입장에서 너무너무 아까운 분들인데 이렇게 딱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반도체 이야기로 딱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1983년 10월에 아웅산에서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참사가 이런 거야말로 참극 아니겠습니까? 참극이 딱 벌어졌는데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고등학교 그 83년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신문이 막 도배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어떤 장관의 딸이 이렇게 그 나무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막 우는 그러한 그 여고생이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진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저도 참 마음이 아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아닌 밤중에 날벼락 맞은 회사가 어디냐면 그게 삼성이었거든요. 왜 삼성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김재익 수석이 반도체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갖다가 설득시켰고 그런데 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은 그 경제 관료 중에는 김재익밖에 없었는데 오죽하면 농수산부에서는 아니 여기에다 농사 져야 되는데 무슨 반도체 공장이냐 그게 우리나라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꼭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쌀이 남아 돌고 쌀을 갖다가 뭐 어떻게 뭐 저장할 데도 없고 사람들이 밥도 안 먹는다 그랬지만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쌀 부족 국가 아니었습니까? 상공부 말도 맞아요. 대일 무역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일본의 반도체 장비를 또 수입하라고 적자가 더 늘어나라고 반도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반도체가 허리띠냐 뭐 이랬던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명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냐?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이 막 이것저것 이야기 쭉 듣고 뭐 이렇게 온갖 정보를 딱 얻은 다음에 여기다가 몰빵한다. 삼성이 망할 수도 있는데 반도체 잘못되면 삼성 망하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이게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해보자. 회사의 명운을 걸고 해보자. 라고 해서 그 28 동경선언을 했던 사람은 이병철이고 맞습니다. 이병철 회장님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 28 동경 구상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은 김재익이고 그 다음에 김재익을 믿고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사람이 그게 전두환이고 전두환 대통령이요. 아웅산 사태가 있고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1983년 11월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충격 많이 받았겠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나 아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내가 괜히 대통령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충격을 이렇게 딱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가라앉히고 제일 먼저 한 데가 어디냐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게 제일 먼저 한 거였대요. 그런데 그때 삼성 반도체 공장은 어디 있었느냐? 부천에 있었대요. 부천에. 그때 이건희 부회장이 그때 그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건희 씨가 부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대통령님이 오시니까 그때는 각하라고 했죠. 대통령 각하가 오셨으니까 이건희 부회장이 옆에서 수행을 갖다가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삼성 반도체 그 부천 공장 이럴 때는요. 돈 못 벌었어요. 계속 적자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철 회장이 더 몰빵한다. 계속 뭐 어쨌든 한다. 그런데 그 옆에서 수행하던 이건희에게 전두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어이 이 부회장 애로사항 있으면 말하라.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반도체에 국가 명운을 걸겠다. 왜? 김재익의 유지니까.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삼성전자 기흥 공장이 없을 때였어요. 막 짓고 있을 때였어요. 저도 삼성 다닐 때 기흥 공장 한번 가봤었어요. 가보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윤종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셨는데 윤종용 부회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윤종용 부회장 아직 살아계시죠. 정정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윤종용 부회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그 삼성전자에 나름 일 잘하고 에이스 그 직원들을 근로자들을
소니에 보내면 일주일 만에 코피 터져서 온대요. 그러니까 그 숙련공들의 그 퀄리티를, 그 숙련 근로자들의 퀄리티를 삼성전자는 죽었다 깨나도 소니를 쫓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삼성전자가 소니 추월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랬었거든요.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가 추월했잖아요. 지금 뭐 소니하고, 물론 그 삼성을 TSMC가 또 추월하긴 했지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삼성은 디지털이었는데 소니는 아날로그였으니까. 소니는 아날로그의 강점이 있었으니까 디지털이 늦었던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추월을 당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기흥 공장에 관심이 무지무지하게 많았던 사람이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이었겠지만 못지않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전두환이다. 기흥 현장을 찾아갔대요. 저는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 용인 현장 좀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뭐 지금 SK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공장 짓고 있는데면서요. 뭐 이렇게 반도체 공장 뭐 어디 뭐 새만금이 어디 뭐 그런데 보내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고. 어차피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983년에 일본으로부터 차관이 들어왔어요. 어떤 차관이냐면 안보 경협 차관이었는데, 이 40억 달러짜리 차관을 40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그때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82년에 TDX 개발하는데 240억 썼는데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었는데 40억 불 차관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40억 불 차관도 삼성전자 기흥 공장 만드는데 최우선으로 그냥 배정해줘라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관세가 50%였는데 이거를 전두환 대통령이 0으로 없앴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기흥 공장이 착공한 지 6개월 만에 준공했대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어쨌든 기사 보니까 그 기록을 보니까 6개월 만에 준공을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사실상 우리나라를 상당 기간 먹여 살렸고 지금도 먹여 살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은 SK 하이닉스까지 거의 양두 체제인가? 아직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커야 되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1988년이 됐어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 198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 있었고, 그래서 이제 1988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 퇴임하기 전에 아직 그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반도체 4메가 디램을 만들었던, 성공시켰던 그 반도체 삼성전자 사람들이겠죠.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저녁을 갖다 딱 샀대요.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64메가 디램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 달라, 개발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한 통 내겠다. 그런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은 미래를 예감했었나? 혹시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그때만 해도 이제 전두환 대통령 속으로는 나 돈 많아 이런 생각을 갖다가 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이 그 퇴임하기 직전에 만약에 이제 64메가 디램이 성공하게 되면,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내가 한 통 낼 건데, 그런데 내가 한 턱을 낼 때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질지라도 그때는 내가 뭘 하겠다? 머리카락이라도 팔아가지고 돈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한 턱 내겠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다 아시다시피 머리가 좀 이렇게 시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시다시피 내가 머리가 몇 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은 정혁진 변호사님께 머리가 좀 있으니까 이거 제가 머리카락 뽑아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100원이나 받겠습니까?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내 머리카락 없고 그냥 맨질맨질 하시니까 이거 뽑으면 이거 돈 좀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64메가 디램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머리카락을 뽑아서라도 한 통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청와대를 물러났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는 조금 더 김재익 씨가 어떤 그 분이었는지 그런 것도 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은 뭐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익 수석한테 고마운 사람이 있겠죠. 이건희 회장은요, 그 전두환 대통령한테 무지하게 고마울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없었으면 삼성전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건희 회장님은 제가 모셨던 분이니까 김재익 수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을 거예요. 고맙게 생각했어요. 했을 거예요가 아니라 김재익 박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 한창 때 45살에 그것도 외국 나가가지고 저렇게 참변을 겪으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그 김재익 그 수석의 사모님이 누구냐면 전두환 대통령하고 김재익 수석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와이프의 이름이 똑같아.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그 영부인 이순자 여사고 김재익 박사의 그 사모님도 이순자 교수님이에요. 숙명여대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불문과 나와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부터 무지무지하게 친했대요. 고등학교 때 경기고등학교 이화여고였거든요. 그 김재익은 경기고, 그 다음에 이순자는 이화여고. 그랬는데 그 잘생긴 두 고등학생이 연애질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친했대요. 그런데 김재익 박사는 대학교 1년 선배야. 왜 1년 선배입니까? 고등학교 2년만 졸업하고 대학 먼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순자 씨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똑같이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과는 달랐습니다. 불문과.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또 알콩달콩 그때부터는 뭐 대놓고 연애를 갖다가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김재익 씨는 그 처음에 취직을 어디에 했냐면 한국은행에 들어갔어요. 1960년에 한국은행 입학해가지고 한국은행 입행 시험을 수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석준은 행정고시 수석, 그 다음에 김재익은 한국은행 수석. 그래가지고 김재익은 계속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그렇게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석준 장관은 행시 봐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갔던 그런 뭐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진짜로 양대축 같은 그런 분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순자 교수가 김재익 그 박사하고 같이 하와이도 유학 가고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스탠포드도 가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문헌정보학으로 옛날로 치면 도서관 학과였는데 거기 이제 숙명여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희 회장이 그 이순자 교수를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교수님, 내가 그 김재익 수석님에 대해서, 김재익 박사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김재익 박사 아니었으면 우리 삼성전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하나만은 꼭 들어드리고 싶은데 뭘 갖다가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웃으면 안 돼. 이건 진지해야 돼. 근데 이순자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삼성전자 주식 만주만 주세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뭘 갖다가 해주세요. 막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이순자 교수는 저랑 다른 분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음만은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어쨌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김재익 그 수석이 어디에 지금 모셔져 있냐면, 그 국립묘지에 모셔져 있는데, 국립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흑석동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순자 교수가 국립묘지가 보이는 동부 이촌동의 아파트를 딱 잡아가지고, 우리 남편이 묻혀있는 동작동 국립묘지가 보이는 데가 어디냐? 강 건너에서.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안 보이니까 강 건너에선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부 이촌동에 어떤 아파트 사서 거기서 이제 쭉 살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내가 그 교수님 부탁 하나는 꼭 들어드리고 싶어요. 뭘 갖다가 해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순자 교수님이 그랬대요. 우리 남편이 스탠포드에서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그런 걸 내가 봤는데 스탠포드 대학에 작은 흔적이라도 하나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이 스탠포드 대학에다가 기부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 가면은 김재익 룸이 있대요. 김재익의 방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스탠포드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당연히 있겠죠. 그 나중에 제가 스탠포드 한번 놀러 가게 되면 뭐 다른 걸 보다도 김재익 룸, 킴스 룸을 한번 가가지고 여기서 김재익 박사가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 그 뭐 젊은 날의 꿈을 키웠구나. 어쨌든 그 한번 고려해 봐야지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 다음에 이순자 교수님은 아직 당연히 아직 뭐 정정하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동부 이촌동 아파트도 서울대에다가 기부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벌써 김재익 교수님이 김재익 수석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2016년이니까 83년이면 얼마 지냈습니까? 2026년이지. 벌써 43년이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들의 해안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뭐 수출도 잘 되고 무역 흑자도 역대급 무역 흑자, 역대 최대 무역 흑자도 지금 달성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에 너무 편중돼 있단 말이죠. 반도체는 사이클이 이렇게 하이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갑자기 뚝 떨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나머지 산업 구조를 좀 잘 개혁하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좀 경제 체력을 튼튼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또 주절주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김재익 박사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모든 사람은 저는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만 있습니까? 과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공만 있습니까? 저는 과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반대로 과만 있습니까? 공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대중 대통령은 공만 있습니까? 저 과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반도체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됐던 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도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재산 몰빵한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의 해안이 빛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해안을 빛나게 해준 사람이 김재익, 오명, 전두환 이런 분들도 있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